분명히 버린 거야. 2003년 12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서울역 뒷골목 새벽 2시. 노숙자 도연은 쓰레기통 옆 종이상자를 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랏빛 입술에 갓난아기,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방한복인 패딩을 벗어 맨살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생존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따뜻한 행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2003년 12월 서울역 뒷골목. 밤 10시가 넘어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컨테이너 안에서 도연은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51살 머리엔 흰 가닥이 섞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항만 창고에서 고장난 것들을 고치던 기술자였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낡은 패딩 하나뿐이었죠. 새벽 2시쯤 도연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 울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가늘고 약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추위에, 이 시간에. 컨테이너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늘어선 골목 안쪽, 종이 상자 하나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죠.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젖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아기가 있었습니다. 얇은 수건 한 장에 쌓인 갓난아기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노와 슬픔과 다급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 뺨을 만졌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이대로 두면 얼마 못 가 숨이 멎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상자 구석에 있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 플라스틱 약통이었어요. 낡은 약통이 뚜껑 닫힌 채 아이 옆에 놓여 있었죠. 도연은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으니까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패딩을 벗었습니다. 유일한 방한복이었어요. 그걸 벗으면 자신도 추위에 노출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맨살에 아이를 바짝 붙였어요. 체온을 나눠줘야 했으니까요. 아이 몸에서 전해지는 냉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이를 더 꽉 껴안았어요.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10여 미터가 까마득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바람이 맨몸을 핥히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서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품속 아이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죠. 벽에 등을 기대고 아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패딩으로 꼭꼭 감싸고 두 팔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온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그저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나? 살아있는 건가? 도연 손이 아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작은 등판이 희미하게 오르내렸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노숙자가 된 이후로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억울할 때도, 배고플 때도, 추울 때도요.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도연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 숨소리를 세었어요. 혹시라도 숨결이 끊어질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이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새파랗던 입술이 연분홍빛으로 변했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도연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도연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때가 탄 얼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이 이 아이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까요?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울어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살아있다는 소리 한 번만 더 들려줘라. 아이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힘없지만 분명한 울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도연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작은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그때 문득 약통이 떠올랐습니다. 왜 아기와 함께 약통이 있었을까요? 산모의 약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만이 당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먼저였고 진실은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컨테이너 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도연의 품에서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손이 도연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름 없는 아이와 갈 곳 없는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해 전 그는 부산 북항의 항만 창고에서 일하는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윤기사라고 불렀죠. 윤기사 불러. 고장난 것이 있으면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현장으로 가서 쪼그려 앉아 고장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기계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죠. 윤기사, 자네는 기계하고 대화하나? 동료들이 농담처럼 물을 때마다 도연은 씩 웃었습니다. 고장난 건 말을 해요. 어디가 아픈지.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딸 셋이 사는 작은 집이 있었고 주말이면 딸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손에 기름 묻어와? 아빠가 아픈 기계 고쳐주는 일을 하거든. 그럼 아빠는 기계의사네. 기계의사. 고치는 사람. 그런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크레인 하단부를 점검하다가 불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속이 서로 갈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죠. 크레인의 회전축을 받치는 베어링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이 베어링이 부서지면 크레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매일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오갔습니다. 다음 날 관리 사무실의 김 과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윤 기사, 이거 언제적 크레인인데? 원래 소리 나는 거야. 아닙니다. 베어링에 금이 갔어요.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교체하려면 크레인 전체를 멈춰야 해. 그게 얼마짜리 손실인지 알아? 사람이 다치는 게 더 큰 손실 아닙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죠. 윤 기사, 자네 일이나 잘해. 도연은 보고서를 4번이나 썼습니다.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팩스로 사본을 전송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그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의 베어링이 부서졌고 수십 톤의 철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에 26살의 신임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너진 잔해 사이를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경고했던 일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도연이 지목되었습니다. 윤도연 기사가 해당 크레인 점검을 담당했습니다. 점검 기록에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를 4번이나 제출했어요. 김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윤 기사, 나는 그런 보고서 받은 적 없어.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과장님, 제 눈앞에서 읽으셨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본사에 보낸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점검 기록부에는 도연의 서명 옆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쓰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쓴 적 없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해고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그것이 그에게 붙은 죄명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붙은 오명이 가족에게까지 번질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을.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이 바닥나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네요. 도연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숙자가 된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픈 걸 고치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던 딸.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손재주 좋은 아저씨로 알려졌죠. 망가진 지퍼도 깨진 라디오도 도연의 손을 거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신기해. 뭐든 고치네.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고치면 다시 쓰지만 세상은 사람을 고치지 않더라. 그해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컨테이너 틈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죠. 상자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아기 옆에는 낡은 약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런 고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고칠 것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눈이 그친 새벽이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패딩 안에 품은 아이의 숨소리가 끊길까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가느다란 숨이 이어지고 있었죠. 도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병원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했고 신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열이라도 아이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해가 떠오르자 도연은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구해야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었죠. 도연은 큰 길가 약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약국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요. 약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도연을 보고 멈칫했어요. 도연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찌든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누가 봐도 노숙자였죠.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 안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약국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더니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어디서 이 아이를 데려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했다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느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를 하면 아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주인은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약국 안으로 들어가더니 분유한 통과 젖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그날부터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분유를 어떻게 타는지, 기저귀를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워나갔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2~3시간마다 깨어나 울었어요. 도연은 그때마다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확인했죠.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어요. 도연은 분유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등도 토닥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죠. 도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픈 건 아닐까? 도연은 아이를 안고 컨테이너 안을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상자 안에 함께 들어있던 약통이 생각났습니다. 약통은 컨테이너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도연은 지금까지 그것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아이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은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약통이었어요. 라벨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고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아이 엄마의 약이겠지요.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여자가 먹던 약. 아마 몸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거겠죠. 도연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통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의 것이었으니까요. 도연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약통을 다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안고 밤새 서성였어요.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젖병을 빠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흔들어 보았어요. 약통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알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알약이 흔들리면 나는 둔탁하고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약통 안에서 들린 건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소리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통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았어요. 분명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무언가였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 약통에 금속이 들어있을까? 왜 아이와 함께 버려졌을까? 이건 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는 이제 젖병을 다 비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 끝에 분유 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다시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진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약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벽녘에 도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항구 창고에서 일하던 시절의 꿈이었어요. 고장난 자물쇠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녹슨 부품을 분해하고 기름을 치고 다시 조립하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도연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장난 건 고치면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고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버린 이 아이를 자신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약통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건 나중에 알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약통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작은 크기였죠. 도연은 그걸 매일 꺼내서 들여다보다가 다시 집어넣곤 했어요. 처음에는 산모의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가 남긴 흔적이라고요. 그래서 열지 않았어요. 남의 사정을 훔쳐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도연은 습관처럼 약통을 흔들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죠. 다시 흔들어 봤어요. 찰칵 분명했습니다. 알약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담요로 감싸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그리고 천천히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된 일에 손을 대는 기분이었죠. 뚜껑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죠. 금고 열쇠처럼 보였어요. 작지만 정교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알아볼 수 없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쪽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죠. 이 열쇠는 집으로 가져가지 마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열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버린 걸까요? 하지만 왜 하필 아이와 함께였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일이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를 이용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버려질 운명이었던 거였습니다. 열쇠와 쪽지를 다시 약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패딩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역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람에 신문지 한 장이 날아왔어요. 발밑에 떨어진 신문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죠. 대기업 제2그룹 회장과 비밀 금고, 열쇠 분실 내부 조사 착수. 도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비밀 금고 열쇠. 손이 저절로 패딩 주머니로 갔어요. 약통이 만져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제2그룹 회장가에서 중요 금고의 열쇠가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에는 회사 기밀 문서와 개인 자산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2그룹 측은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열쇠는 많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도연은 그 부분이 걸렸어요. 보통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하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금고 안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게 들어있는 걸까요? 도연은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열쇠 생각뿐이었죠. 컨테이너로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도연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너는 대체 누구니? 어디서 온 아이니? 아이는 대답 없이 눈만 껌뻑였죠. 까만 눈동자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수한 눈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사정에 휘말렸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는 담요 안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경찰에 가져다 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가면 아이도 넘겨야 했죠. 이 아이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은 권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항만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요. 위험한 설비를 보고했다가 묵살당하고 사고가 나자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그 일을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꿈이었죠. 그들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놔. 도연은 소리쳤어요. 안 돼. 이 아이는 내 거야.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아이는 여전히 곁에서 자고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도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죠. 해가 떴습니다. 도연은 약통을 품에 품고 하루를 보냈어요.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고 급식을 먹고 빈병을 주었죠. 하지만 눈은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죠. 도연은 컨테이너 안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구두 소리였죠. 노숙자들은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입에서 젖병을 조심스럽게 뺐어요. 아이가 칭얼거리려 했지만 도연이 재빨리 등을 토닥여줬죠. 쉿!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정장 차림의 사내 3명이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검은 구두. 한눈에 봐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그들은 노숙자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죠. 사내들이 천천히 이쪽으로 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품 안의 아이가 꿈틀거렸죠. 사내들이 바로 옆 컨테이너 앞에 멈췄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아기 울음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노숙자가 대답했어요. 아기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기 옆에 작은 플라스틱 통이 있었을 겁니다. 약통처럼 생긴 거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통? 그들은 아이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찾고 있었죠.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다음 컨테이너로 향했어요. 도연이 있는 컨테이너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도연은 재빨리 아이를 패딩 안에 품었습니다. 담요로 덮고 최대한 작게 웅크렸죠. 안에 누구 있습니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제발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품 안의 아이가 꿈틀거렸어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안에 뭐가 있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고양이 소리인가? 그런 것 같군. 가자.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사내들은 광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물어봤어요. 플라스틱 약통 못 보셨습니까? 보신 분께는 살해하겠습니다. 살해. 돈을 주겠다는 거였죠.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라는 뜻이었어요. 한 노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 혹시 며칠 전 눈 오던 밤 아니에요? 쓰레기통 옆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었는데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기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쪽 끝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누가 데려간 것 같은데. 누가 데려갔는지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그쪽에 항상 있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거였죠.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습니까? 50대쯤 됐을 거예요. 낡은 검정 패딩 입고 다녔어요. 사내가 지폐를 꺼내 노숙자에게 건넸습니다. 명함 한 장도 함께요. 혹시 그 아저씨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컨테이너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검정 패딩, 50대, 그건 자신이었죠. 이제 그들은 자신을 찾을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사내들은 광장 주변을 서성였어요. 검은 승용차가 광장 한쪽에 서 있었죠. 감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사내들이 움직였어요. 검은 승용차가 시동을 걸고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몸을 움직였어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도연은 짐을 챙겼어요. 낡은 담요 하나, 물통 하나, 분유통 하나, 그리고 품 안의 아이와 약통이 전부였습니다. 가야 한다. 도연은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는 대답 없이 잠만 잤죠.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광장은 고요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어둠 속으로요. 새벽 4시였습니다. 도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뛰면 눈에 띄니까요. 큰 길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검은 승용차였죠.
어젯밤 그 차였습니다. 돌아온 거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골목이 가까웠죠. 10m, 5m, 품 안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등을 재빨리 쓸어내렸어요. 쉿, 조금만 참아.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어요.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도연은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여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봐. 손전등 불빛이 골목 안을 훑었어요. 불빛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야옹하고 울면서 달아났죠. 고양이잖아. 옆쪽을 다시 뒤지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2시간을 걸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죠. 영덕이요. 버스표를 끊고 남은 돈으로 분유와 젖병을 샀어요. 손자분이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네, 손자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곧 진실이 될 거짓말이었어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영덕에 도착했지만 읍내도 사람이 많았어요. 도연은 해안도로를 따라 2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어요. 집이 20채 남짓이었죠.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서울에서요. 일자리 찾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의 행색을 훑었어요. 낡은 패딩, 품에 안긴 갓난아이.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마을 끝에 빈집이 있어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봐요. 도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빈집은 오래됐지만 지붕은 멀쩡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아이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안전해. 여기선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마을 사람들의 잔일을 도우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고장난 문을 고쳐주고 삐걱거리는 창문을 수리해줬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이름이 없구나. 너한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아이가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죠.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과 끊어진 아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 아이. 도연의 입에서 한 글자가 흘러나왔어요. 이음.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는 뜻이었죠. 이음아.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도연의 뺨을 만졌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이음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든 이음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죠. 이음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역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죠. 어촌 마을에 봄이 10번째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이음을 안고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아이는 겨우 주먹만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새 10살이 되어 있었죠. 이음은 또래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이음은 마을 어귀의 낡은 우물 펌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물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찾고 있었죠.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서진 것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다는 거리요. 마치 글자를 읽듯이 고장의 원인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장 집 대문이 고장났습니다. 도연이 수리를 맡았고 이음도 따라갔습니다. 철문 앞에서 도연은 경첩을 살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그것만으론 문이 안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움직이지? 그때 이음이 문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여기가 걸려요. 도연이 몸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레일 중간에 손톱 반만 한 돌멩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걸 빼내자 문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열렸죠. 이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꼬마가 어떻게 저걸 봤어? 그날 밤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음아, 아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보이니까요. 문이 움직이려면 바퀴가 굴러가야 하잖아요. 바퀴가 안 굴러가면 뭔가 막힌 거예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글보다 먼저 구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라디오가 안 나오면 이음을 부르고 펌프가 말을 안 들으면 이음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냉동 창고의 자동문이 고장났습니다. 전기 모터와 센서가 얽힌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도연은 오래 들여다봤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전선이 이상해요. 저거 끊어진 거 아니에요?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죠. 글쎄다. 이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음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거예요. 이음은 도연이 말릴 틈도 없이 전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퍽!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터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이 급히 전원을 차단했지만 모터는 이미 완전히 망가진 뒤였습니다. 전선만 수리하면 됐을 문제였습니다. 이음이 섣불리 손을 대는 바람에 모터까지 고장 나버린 것이었죠.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음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음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중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땡,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전등 하나를 켜놓고 망가진 모터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코일을 살피고 탄 부분을 긁어내고 새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올 무렵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모터가 웅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로 떨리는 다리로.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이음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음아, 틀려도 된다. 네, 틀려도 된다고.
사람은 누구나 틀려. 중요한 건 틀린 다음이야. 고치는 법을 배우면 돼. 도연은 이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본 건 맞았어. 문제가 전선에 있다는 건 맞았어.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이음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새 충혈된 눈, 기름때 묻은 얼굴. 하지만 거기엔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화 안 내요? 보는 눈은 타고났어.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손을 쓰는 건 배워야 해. 아무리 잘 봐도 손이 따라가지 못하면 소용없어. 도연은 이음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이 내 눈을 따라갈 때까지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날 이후 이음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장난 것을 보면 바로 손을 댔습니다. 이제는 먼저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맞게 본 거예요? 도연은 맞으면 끄덕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은 맞아. 순서가 틀렸어. 원인은 찾았어. 이건 손으로 안 돼. 도구가 필요해. 이음은 배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틀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고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걸요. 세월이 흘러 이음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늙어갔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 못했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음 곁에선 여전히 힘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자는 참 닮았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면서. 하지만 이음에게는 복잡한 것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눈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천재성이었죠. 하지만 이음은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재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음아, 앞으로 뭘 하든 하나만 기억해라. 틀려도 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본 게 맞다면 끝까지 고쳐. 이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 약속은 이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훗날 이음이 세상의 거짓 앞에 섰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밤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닮은 두 사람.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음이 20살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어촌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섭고 밤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수리일을 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관절이 시리고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이음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수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익혔고 거기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연보다 이음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해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약통, 그 안에 작은 열쇠, 그리고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 도연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20해 전 이 열쇠 때문에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서울역을 배회했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물건을 찾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 열쇠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음이 마당에서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 종이 상자에서 건져 올린 아기가 보였습니다. 20해를 숨어 살았습니다. 이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음이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평생 숨어 살았지만 아이의 미래 앞에서는 숨지 않기로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거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20해 전 항만 사고 당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옛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일 기억하시죠? 사고 보고서 사본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걸 왜요? 진실을 밝히려고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몇 장 있어요. 그때 혹시 몰라서 복사해뒀거든요. 근데 도연 씨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도연은 문서들을 모았습니다. 항만 사고 당시의 보고서, 자신에게 책임을 덮어 씌운 조작된 문서의 사본, 당시 현장 사진들.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시민단체와 작은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항만 사고의 진실입니다. 당시 책임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조작된 문서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었고 증거도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하신 분이시죠? 자료 검토해 봤는데 흥미롭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신분을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인데요. 당시 그 항만 창고 재벌가 소유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재벌가가 사고 책임을 은폐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밝히시려는 겁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벌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사건을 들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이음을 불렀습니다. 이음아, 할 이야기가 있다. 이음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도연이 오래된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꺼내보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도연이 약통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있던 거야. 종이 상자 안에 너와 이 약통이 있었어. 이음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이게 뭔지 몰랐어. 그냥 산모의 약이려니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도연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열쇠는 물건이 아니라 죄를 여는 열쇠야. 이음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내가 너를 데리고 서울을 떠났을 때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울역을 뒤졌어.
아기를 찾는 게 아니었어. 아기 옆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찾았어. 이 약통 말이야. 이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 이 열쇠가 뭔가 중요한 거라는 걸. 누군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걸. 도연은 이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음아, 나는 2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도연은 자신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모으고 언론에 제보하고 재조사를 요청한 일을요. 이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또 위험해져요. 그때처럼요. 20년 전에 아버지를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잃을 건 다 잃은 사람이야. 직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어. 20년을 숨어 살았어. 더 잃을 게 없어. 하지만 이음아,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야. 이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아직 몰라. 하지만 알아내야 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아버지랑 여기서 살면 돼요. 진실 같은 거 몰라도 돼요. 도연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음아, 아버지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자리에서 살았으면 해. 이음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벌가를 둘러싼 옛사고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시민단체의 압박과 언론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피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숨어 살던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먼저 나선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20년 전 항만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벌가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벌가 측 변호인단이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과 이음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현장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띄워졌습니다. 사고 보고서, 안전 점검 기록, 책임 소재 분석 결과. 이음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러온 감각이었습니다. 구조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음은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문서들 이상해요. 뭐가? 순서가 안 맞아요. 뭔가 뒤집혀 있어요. 도연은 이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자였던 윤도현 씨는 어디 있습니까? 회사를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정말 관리자 부주의였습니까?
제보에 따르면 창고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무근입니다.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측의 답변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탄탄했습니다. 그때 이음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음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음에게로 향했습니다.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변호인단과 대비되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문서들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변호인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다시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이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장난 건 항상 순서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문서를 보세요. 사고 보고서 날짜가 2004년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기록은 2004년 3월 20일이에요. 변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고가 3월 15일에 일어났으면 그 전에 안전점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사고보다 닷새 후에요. 사고가 나고 나서 안전점검을 했다는 말인가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음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 분석 결과를 보세요. 이건 2004년 4월 10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된 안전점검 기록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조회하면 2004년 3월 20일 기록이 나옵니다. 이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 문서는 결과가 먼저고 원인이 뒤에 있습니까? 왜 사고 보고서가 먼저 나오고 안전점검은 그 뒤에 있습니까?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건 사고 후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 오류일 수 있습니다. 행정 오류요. 이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만 틀렸으면 오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틀려 있습니다. 모든 문서의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벌가 측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음이 지적한 문서의 모순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벌가 측에 원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약통 속 열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년 전 실종된 비밀 금고가 언급되었습니다. 재벌가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금고였습니다. 열쇠가 분실된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고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검찰에 열쇠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이 열쇠는 20년 전 버려진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종이상자 안에요. 아이와 약통, 그리고 이 열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열쇠를 비밀금고에 대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메모였습니다. 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두 번째는 조작 문서였습니다.
20년 전 항만 사고의 책임을 윤도현에게 씌운 원본 문서였습니다. 수정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책임자란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윤도현의 이름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항만 사고는 재벌가 소유 창고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어기고 증축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재벌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였던 윤도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비밀도 밝혀졌습니다. 이음은 재벌가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회장의 장남이 외부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겠다는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장남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도 출산 직후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이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없애라고요. 하지만 그 지시를 받은 비서는 차마 아이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울역 근처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통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살아남으면 그건 하늘의 뜻이다. 비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얼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이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죄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음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이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치러 왔습니다. 이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고장난 건 고쳐야 한다고. 어긋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틀린 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음은 피고인석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저를 버리셨죠.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웠죠. 그건 고장 난 겁니다. 어긋난 겁니다. 이제 그걸 고쳐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회장은 유죄입니다. 문서 조작, 증거인멸, 영아, 유기교사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년 전 윤도현 씨에게 씌워진 책임은 무효입니다. 윤도현 씨의 무고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도현의 이름이 복권되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이음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벌가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음 씨는 법적으로 회장의 손자입니다. 정식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20년 전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음은 어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판 끝났어요. 아버지 이름이 복권됐어요.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저 재벌가에서 연락 왔어요. 상속인이래요. 도연은 이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고장 난 건 고치고 어긋난 건 바로잡을게요. 거기 가서도요. 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다만 한 가지 기억해라. 뭔데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넌 윤도현의 아들이다. 이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윤도현의 아들이에요. 그건 절대 안 잊을게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음은 재벌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천장의 회의실, 끝없이 쌓인 서류 더미,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임원들. 20년을 어촌에서 자란 청년에게 대기업 본사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먼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회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에 이음을 무시했습니다. 어촌에서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뭘 알겠느냐고요. 하지만 이음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계약서 순서가 이상합니다. 검토가 승인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데 뒤집혀 있어요. 이 결산 보고서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서 흐름이 끊겨요. 이음의 눈은 어릴 때부터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구조의 어긋남을, 순서의 뒤틀림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고장난 문을 고치던 손이 이제는 회사의 문제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음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어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고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점점 익숙해져요. 이음이 말하면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도 서울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다. 아버지는 여기가 편해. 도연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음은 아쉬웠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저녁 짧게라도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도요. 이음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촌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공구 상자, 손때 묻은 라디오, 겨울용 패딩. 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통장과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없었습니다. 이음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장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장님,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이장은 한참 동안 이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음아, 앉아라. 이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네, 아버지, 편찮으셨어? 오래전부터. 이음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터요? 재판 끝나기 전부터였어.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을 버티셨어. 이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거 보시려고 그러셨어. 내가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좋아하셨어. 이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때문이지.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하는 일에 방해될까봐. 이장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맡기고 가셨어. 어디 가셨는지는 말 안 하셨어. 다만 가실 때 표정이 편해 보였어. 무거운 짐 내려놓은 사람처럼. 이음은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인근 병원을 돌았습니다.
요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현금으로만 생활했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음은 지쳐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째 되는 날 산골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윤도현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이음은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산골 요양원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음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드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우리 이음이가 이제 제 자리를 찾았다고, 이제 됐다고, 이제 마음 놓여도 되겠다고. 이음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걷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종이 상자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손, 망가진 것들을 고치던 손, 20해 넘게 자신을 지켜온 손. 아버지, 왜 혼자 가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대답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건 이것뿐이에요. 편지는 쓰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괜히 아들이 죄책감 느낄까봐 그러신다고.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음이 10살쯤 되었을 때 어촌 선착장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짧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음아,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음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는 어촌에서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장, 식당 주인 아주머니, 도연에게 물건을 맡기던 주민들. 이장이 이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 없는 분이셨지. 하지만 이 마을에서 누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달려가셨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내 이야기만 하다 가셨어. 내가 괜히 죄책감 가질까봐 편지 한 장도 안 남기셨다. 이음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끝까지 아버지한테 보호만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뵙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음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밤 이음은 무덤 곁에서 날이 셀 때까지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이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음은 회사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억울하게 밀려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이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도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주어서 키워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아버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은 도연의 집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걷는 곳. 아버지가 20해 전 자신에게 해주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어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장은 현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가 보면 좋아하셨겠다. 이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숨겨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내놓을 차례예요. 매년 도연의 기일이 되면 이음은 어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왔어요. 도연의 집이 이제 전국에 12곳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이음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틀려도 된다. 고치는 법을 배우면 된다. 네, 아버지. 알아요. 이음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숨겨주셨고, 저는 끝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잔잔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